네, 이제는 말한다 이준석 편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그 주인공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대표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 언제 올라오셨어요? 어제 그 아침 첫 차 타고 올라왔습니다. 어제 아침에 예. 순천에서 오신 거예요? 예, 진주에서? 순천에 갔습니다. 순천하고 진주는 계속 오가시는 거고? 아니 진주는 이제 중간고사 끝나면 교육 시작할 거라 가지고 아직은 아니고 순천은 지난주에 열심히 부등식 가르쳤습니다. 뭐 부등식? 예. 더 이상 여쭤보면 안 될 거예요. 갑자기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예.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예. 회고 이야기 하기 전에 몇 가지 현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정광훈 목사 건이 계속 지금 국민의힘에 그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일단 당원도 아닌데 이슈가 되는 이 현상을 한번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시선을 그걸로 돌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엔 저는 전광훈 목사의 그 변수는 사실 크게 존재하진 않는다. 오히려 지금 지도부가 잘하면 전광훈 목소리가 왜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전광훈 목사의 존재만 지워버리면은 갑자기 국민들이 되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 같은 그런 착시에 빠져 있는 것이죠. 아, 지도부 탓을 전광훈 탓으로 돌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죠. 저 전광훈 목사야 그냥 변두리에서 계속 계신 분이고, 예, 저는 김기현 대표가 그분의 말을 들어서 뭘 결정했을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냥 김재원 최고위원 정도만 지난 선거에서 약간 도움받은 게 있다 생각해서 저러는 것일 뿐. 그러니까 이제 지도부 입장에 짜증이 나겠죠. 우리 실제로 전광훈 목사 엮인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욕을 먹어서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지지율이 낮은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위한 도구고. 그러면 이제 항상 그런 거죠. 이준석을 쫓아내면은 지지율이 오를 것이다. 특히 이준석을 쫓아내면은 20대 여성들이 갑자기 국민의힘의 지지를 막 해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 남녀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 것이다. 결과적으로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예, 지금 남성 여성 지지율이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남성 지지율이 대폭락해가지고. 올해 남성 지지율이 빠진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씩 이제 우리가 보통 영어로 스케이프고트라고 하죠. 희생양이라고 하는 그런 거 찾아다니는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대표 계실 때 전광훈 목사 쪽에서 만나지 이런 연락 없었어요? 저는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쪽에서. 전 목사 쪽 연락 없었어요? 제가 원래 부정선거하는 사람들이랑 또 종교 쪽이랑 엮이는 건 되게 싫어했기 때문에. 예. 아니 그리고 그분들이 저한테 저 전당대회 할 때 도와준 게 없잖아요. 예, 저 전당대회 할 때 3명이 같이 전당대회 치른 건데, 그러니까 그만큼 빚지지 않은 정치라는 게 하기 어려우면서도 하면 큰 기회가 열립니다. 오케이. 그나저나 그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더 나가서 뭐 태용호 최고 이런 사람들의 어떤 징계 문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못하겠죠. 못한다고 보세요? 네, 이게 왜냐면은 징계를 하는데 만약에 징계 수위 갖고 말이 많을 거예요. 천하람 그 위원장은 최소 당원권 정지 1년 얘기하던데.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금 징계 받는 이유는 4.3 관련해서 뭐 이건 격이 떨어진 행사다 이런 것도 있을 거고 5.18 관련해서도 뭐 그 선거용 립서비였다는 식으로 얘기한 것도 있고 헌법 전문에 수록 반대한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있는 게 뭐냐면 전광훈 목사 관련해서 계속 이제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천하통일. 근데 자기들이 전광훈 얘기 계속 하면서요. 전광훈 목사 관련된 거로 징계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김기현 대표가 그 해놓은 말 때문에 이사야 같은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징계하면은 약간 이게 기준을 정하기가 너무 어려울 겁니다. 꼭 그것만 빼고 그러니까 5.18이나 4.3 갖고 그러니까 징계하자니 좀 뭐하고. 왜냐면 그거는요. 제가 봤을 때는 4.3에 대해 가지고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당에 좀 많을 거거든요. 그래요? 네, 제가 5.18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그 소속 의원 전원이랑 가시면서 한번 당의 입장이 일단락됐는데 4.3과 여순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 당의 그런 소수 의견 아니면 또 그런 약간 어쩌면 당에서는 상당한 수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리스크가 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어. 징계를 못할 거라고 전망을 하시는구나. 아니 징계 수위도 어떻게 정하겠어요? 예? 사자성어 쓰면 1년인데 양도구역. 아니, 양도구역은 아니 그거는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우리가 정책을 내는 데 있어서 이런 정책을 내걸었는데 실제로 이런 거 했다라고 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대통령이 개국이냐 이래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던 징계인데 그러면 이거는 몇 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예. 윤석열 대통령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발언을 해서 지금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를 다녀온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죠. 그 어떤 민간인에 대한 공격이나 이런 것이 광범위하게 있으면은 그렇게 하겠다는 가정적인 표현이다라고 했는데요. 예. 제가 우크라이나 작년 6월에 갔다 왔을 때요. 이미 제가 저 자료 사진이 뭐냐면요.
가면은 그 부차나 이런 도시에서 집단 학살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 시신들을 사실상 감회장하는 뉴스가 많이 나왔죠. 네, 그런 사진들을 제가 직접 보고 현장에도 갔다 왔거든요. 그 감회장지를. 근데 그 정도면은 그럼 엄청난 학살이었는데 그럼 이미 그건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렇죠. 조건부인데 이미 성립한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기상으로 봤을 때 이런 거죠. 우리가 우크라이나가 한창 다급할 때, 그러니까 전쟁 초기에 여러 무기가 필요하다 그러고 아니면 여러 군사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사실상 이제 거리를 두고 이제 사실상 전쟁이 이제 휴전 국면이 갈 수도 있다. 아니면 다시 소강경 상태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급발진하는 모양새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타이밍이.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 한국 전쟁만 하더라도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해가지고 한 1년 정도를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죠. 그렇죠. 그 다음엔 전선이 위아래로 이제 휴전선 위아래로 밀리고 올라가고 이런 정도의 그 경계선 전투였는데 그럼 그때 가가지고 갑자기 참전하는 국가가 있었던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것들도 외교에 있어가지고 타이밍이나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럼 이 타이밍은 그럼 우크라이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뭐냐면 저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계속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방학 때 보면 방학 숙제하면은 그림 일기 이런 거 있으면은 몰아서 하죠. 마지막 이틀에 몰아서 하잖아요. 저도 그랬고. 그러니까 날짜는 계속 바꿔가면서 앞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리고 그때 뭐 했지 이런 거 생각하고 지금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대일 외교나 아니면은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밀려둔 숙제를 하는 느낌 같은 게 있다. 당장 우리가 2022년 말로만 본다 하더라도요. 그때 미국이 이제 칩4라고 이제 반도체 동맹을 주도하려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반응이었냐면은 이게 그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는 방향으로 가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하나의 중국을 깨면 그건 중국을 의식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또 이제 무슨 말이 나왔냐면은 그 대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 이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하나의 중국을 위해 가지고 언젠간 대만을 통일해야 되는데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안 된다. 이건 반대하는 건가? 그러니까 사실 외교적 수사라는 것이 여러 가지 해석 가능성을 낳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모호하긴 하지만은 사실 요즘 들어가지고 정부의 스탠스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너무 많이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인상은 좀 지울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얘기했으니까 그 현안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릴 것 같은데 우리 이준석 대표도 하버드 출신이잖아요. 동문이시죠? 그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하버드에서 강연을 한다. 이게 뉴스를 많이 타던데. 저희 이게 뭐냐면요. 원래 미국의 워싱턴에 가면요. 보통 이제 외교 관련해서 강연하고 이럴 때 보면은 다른 장소들이 좀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런 쪽으로 유명해요. 국제 외교나 이런 것 쪽으로. 그래서 보통 미국 정치나 아니면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 가서 강연해도 돼요. 근데 굳이 이제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연을 한다는 거는 제가 어릴 때 이제 하버드 대학교 입학하는 그 합격증을 받았을 때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요. 이제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가 그때 저한테 뭐라 하셨냐면 제가 처음에 콜롬비아 대학교를 붙었었어요. 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카이스트 붙었던 상태에서 콜롬비아 대학교가 먼저 입학이 허가가 오니까 은근히 자기 자랑하시네 지금. 아니 근데 할머니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한테 할머니 저 콜롬비아 대학교 붙어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만은 할머니가 야야 그거 꼭 가야 되나 거기 거기 그 좋은 데인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미국 하면 하버드 뭐 이런 거. 하버드 외에는 솔직히 말하면 60대 이상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다트머스 이 정도는 몰라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차라리 그냥 뭐 카이스트 가라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 이렇게 하는데 지금 하버드에 가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하버드라는 이름 세 글자가 좀 필요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하버드라고 하는 교명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보수에 보면은 전통적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어떤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상징적인 성과가 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 층을 잡기 위해서는. 그래서 항상 나오는 게 강연을 해도 하버드여야 되고 뭐 성과도 반도체나 전기차 배터리나 이런 것들 경제적인 세밀한 성과보다는 뭐 예를 들어 핵 공유 이런 거 한마디로 정리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원해서 외교에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냐. 근데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일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그 정치인이 하버드 가서 강연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있을 때 세 분이 왔습니다. 고건, 반기문, 박근혜. 아 그래요? 네. 오. 제가 그리고 그때 한국인 학생 회장이어가지고 오호. 제가 인원동원 많이 했습니다.
아 그러면 주로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던 거예요, 그분들은? 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하버드에 보면은 그 강연하는 곳이 지금 이제 대부분의 거의 99%가 가면은 케네디 스쿨 여기 이제 강당에서 하거든요. 케네디 스쿨. 여기는 수용 인원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이제 사진 올라가 있습니다. 저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사진 보면 머리가 다 까말 거예요. 아 대부분이 한국 유학생들. 한국인 중국 애들이 많이 이제 가는데 여기는 대학원이에요. 그 실질적 우리가 생각하는 학부생들은 거의 안 가는 곳이고요. 일 있으면 가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기 보면 저 왼쪽에 빨간 동그라미가 저거든요. 옛날 이 사진은 중앙일보에서 한번 보도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어쨌든 저기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코난 오브라이언 이런 사람들, 유명한 하버드 졸업연서 이런 거 하는 공간은 와이드너 도서관이라는 곳 앞에 있는 공간이고요. 그 유튜브에서 많이 돌던데 그게 몇백만 명 본 그 영상이 그거고요. 그거 왜 이제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초청하는 인사 중에 뭐 좀 달라이 라마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오면은 이제 메모리얼 처치라고 이제 그 교회 같은데 큰 데서 하고요. 그렇게 하면 수용 인원이 몇백 명 이제 몇천 명 됩니다. 그때는.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보셨던 정의란 무엇인가 수업. 마이클 샌델이 한 정의란 무엇인가 수업이 이제 메모리얼 홀이라고 하는 그 가장 큰 강의실이거든요. 거기가 이제 또 몇백 명 들어가는 곳이고. 그래서 이제 이 하버드에 있는 행사의 이제 크기를 보면은 그 메모리얼 홀 아까 말했던 정의란 무엇인가 수업 영상에 나오는 곳 아니면 그 코난 오브라이언 하는 그런 곳 그런 곳 정도가 가장 큰 곳이고 여기는 대학원에서 이제 사실 특수 강의할 때 쓰는 그런 공간이거나 특강할 때 쓰는 곳이거나 이런 것이고 저는 이번에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옛날에 법무부에 이제에서 출장 다녀올 때 하버드에 가서 내가 2명의 멘토를 봤다는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검사 시절 얘기인가요? 총장 되기 직전일 거예요. 그때 한번 출장 갔다 오셔서 문밀 총장한테 보고도 하시고 이랬다는데 그런데 이게 그때 석지영 교수, 그 한국인으로서 이제 그 로스쿨에서 그 종신 교수 테뉴어 받은 석지영 교수님이 이제 사실 페미니즘이나 이런 쪽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 얘기한 것에 대해 가지고 많이 이제 뭐 배웠다는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고. 근데 여가부 폐지는 건데 왜 들고 나왔어? 그래서 이런 게 저 이제 약간 좀 재밌어질 게 뭐냐면은 제 관점은 이제 언론은 다른 걸 주목하겠지만은 과연 석지영 교수를 만났을 것인가? 요번에 가서 그리고 또 그때 만난 두 분 중에 하나가 무슨 장애인 인권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도 만날까? 그리고 또 그럼 여기서 보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어떤 대학에 강연 가면은 당연히 총장부터 쭉 나와 줄 서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딱히 그러진 않아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 하버드대 총장이 어떤 분이냐면 흑인 여성이신 작년에 되셨는데 클로딘 게이 총장이에요. 클로딘 게이 총장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을 맞이할지 이런 것들 저는 그리고 그분들이 만약 만났을 때 어떤 말을 던질지 이런 것이 아마 좀 주목받지 않을까. 지금 정리를 해주시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 하버드 특강에서 이제 관전 포인트가 총장이 영접하느냐 마느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강연 장소에 이제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검은 머리냐 아니냐. 검은 머리라고 뭐 잘못된 건 아닌데요. 근데 지금 아마 대사관은 난리 났을 겁니다. 학생에게 다 소문 협조청하고. 오케이. 관전 포인트 지금까지 정리를 해주셨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역 쓰느냐 안 쓰느냐도 이제 재밌는데 아까 제가 세 분 이렇게 왔다 했잖아요. 고건 총리는 말하는 거 듣는 거 다 통역해달라고 했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듣는 건 할 수 있으니까 말하는 거 통역해달라고 했고 반기문 총장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통하니까 유엔 사무총장까지 듣고 말하고 다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할까요? 전망해 주신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전에 이거는 그 쇼맨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조건 이건 정확하게 전달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통역을 쓰셔야 되고 쓰실 겁니다. 막 그거는. 그러니까 한국의 대통령이니까 설령 영어에 능통하더라도 한국말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외국 가서? 정말 잘하신다면 저는 멋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는 것도 괜찮다 보는데 이거는 최근에 보면 외교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지금 단순히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학생들한테 좋은 말 해주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데. 그렇죠. 그럼 대한민국의 입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을 텐데 전문적으로 이런 외교적 용어나 통역할 줄 아는 분이 하셔야 된다. 또 통역사가 누구냐도 중요하죠. 그건 저도 잘 못합니다. 저도 영어를 좀 하지만은 그거 저도 전문적인 외교 용어는 저도 잘 못하거든요. 그렇죠. 전문 분야에 또 능통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현안 몇 가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세 번째 이제 회고 시간인데 오늘 제가 좀 주되게 이제 그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윤핵관. 윤핵관 관련 질문인데
우리 이준석 대표의 거부할 수 없는 미래라는 책에 보면 예. 선무공신과 호성공신을 언급한 대목이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임진왜란 때 예. 적과 싸워서 이긴 말 그대로 이제 그 장군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공신 책봉한 거고 호성공신은 그때 이제 뭐 선조가 이제 뭐 갔을 때 이제 옆에서 따라갔던 이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좀 비유인데 너무나 아주 너무나 강렬한 비유 아닌가. 쉽게 말하면 윤핵관은 호성공신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선무공신은 적을 맞아 싸워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섬뜩하지만 조선시대 표현으로는 수급을 베고 그렇지. 뭐 이런 사람들한테 그 실적에 따라 가지고 선무공신 주는 겁니다. 권율 장군, 이순신 장군 그렇죠. 이런 분들이 김시민 이런 장군들 예, 이런데 사실 그 호성공신은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조선과 같은 이 관료 체제 국가에서는 무신이 너무 힘이 세지면은 사실 나중에 전후에 그들을 대우해줘야 되니까 그에 걸맞게 문신 또는 이제 쫓아다닌 사람들을 더 대우해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호성공신이라는 걸 만든 거죠. 사실 선무공신이 나라를 지킨 게 맞는데 그들이 민중의 영웅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항상 조선왕조 자체가 무신들의 혁명으로 역성혁명으로 생긴 나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무신에 대한 통제를 많이 하기 위해 가지고 선무공신은 다 때려잡죠 나중에. 예, 실제로 그래서 권율 장군도 그렇게까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고요 나중에. 이순신 장군은 아는 것처럼 뭐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셨고 그 외에 거기에 선무공신에 보면 그리고 또 특이하게 원균도 집어넣어놨어요. 네 맞아요. 예, 원균이 1등입니다. 1등 공신입니다. 네, 맞아요. 왜냐하면은 원균을 선택했던 사람이 선조인데 그가 패했다 그래가지고 원균이 잘못다 그러면 자기가 잘못 선택한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균은 잘 싸웠다. 그런데 안타깝게 졌다. 이것 때문에 선무공신 만들어 버립니다. 사실 선조가 이순신 장군을 삼도수군 통제사에서 파하고 네. 대신 앉힌 사람이 원균이니까. 그러니까요. 다 이제 인사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는 건데 안 지기 위해서 싸우다 전사했다. 뭐 이렇게 한 거고. 그러니까 이 비유를 이제 그 되면은 대선에서 열심히 뛴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네. 오히려 윤핵관이 득세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렇죠. 그래서 제 입으로 이걸 말하고 다니면 뭐 하니까 책에다 써놓은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럼 좀 하나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네. 그냥 언론에서 이제 윤핵관 핵심 4인방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네 사람이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떻게 이렇게 가까워졌을까부터가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권성동 의원은 어떤 관계로 알고 계세요? 글쎄요. 저는 뭐 그 친구니 뭐 이런 거 어릴 뭐 때 강원도 외가 뭐, 예. 친구니 뭐 이런 거는 제가 듣기로는 나중에 좀 사후에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권성동, 정진석 이 두 분에 대한 얘기. 사실 정진석 의원은 더 애매하잖아요. 아버지 고향이 뭐 충청도니까 고향 친구 아니한 식으로 이렇게 가신 건데. 네. 그래서 그 두 분은 그냥 제가 봤을 땐 가장 먼저 중진들 중에서 지지 의사를 표명한 정도가 아닐까. 네, 그 정도 느낌입니다. 장제원 의원은요? 그거야말로 미스터리죠, 저는. 아니 오히려 그 검찰총장 청문회 때 보면 장제원 의원이 막 되게 호통치고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일화로 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네. 청문회 끝나고 뭐 법사위 마주치고 나가지고 술 한잔 하면서 친해졌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그거야말로 그 두 분이 확인해주지 않고는 모르죠. 아 결정적 계기가 뭐였는지가 정확히 안 알려지고 있는 거고. 그럼 이철규나 윤한홍 두 의원 같은 경우는? 그것도 약간 희한합니다. 두 분은 소위 홍액관이었거든요. 윤한홍 의원은 오히려 홍준표 그렇죠. 그 경남지사 시절부터 같이 했던 그분 당연하죠. 아닌가요? 그래서 지역 정가에서도 말이 많았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윤한홍 의원은 너무 저렇게 빨리 움직이면 되지 않는 거 아니냐. 그 외에도 소위 홍액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경선 초기에 다 돌아섰죠. 네, 또 떠오르는 이름들이 있는데 언급하면 화낼 테니까 언급 안 하겠습니다. 우선.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미스테리로 남아 있는 거네요. 네. 이른바 윤핵관이 됐던 결정적인 계기 내지 어떤 일화가 뭐가 있는지는 거의 안 알려진 거네요. 그러면 정리하면. 근데 제가 이제 언제 한번 표현한 적 있지만은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자생력이 좀 정치인으로서는 약한 분들이 맞다. 아 대중적 그러니까 뭐 지지 기반 대중 정치 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뭐 관료 출신이거나 아니면 공무원 출신이거나 이런 분들이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 소위 말해 영남이나 아니면 강원도 이런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계신 분이 많고 이런 것들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공무원 승진은 누가 결정합니까? 상관이 결정하죠. 네, 그런 관점 봤을 때 잘 정렬되신 게 아닌가 그렇게 보시는 거고. 윤핵관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 직접 지어낸 표현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계기가 제 기억이 나는 게 그 지금 윤핵관이라고 부르는 어떤 사람이 네. 특정 매체에 계속 익명으로 예. 멘트를 해주고 그게 이제 대서특필되고 이런 경우가 반복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 현상이죠. 보통 이제 당 핵심 관계자라 그러면은 지금도 여러분이 기사 보실 때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라고 나오면요.
보통 최고위원 아니면 대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럼 대표는 익명 인터뷰를 잘 안 하니까 보통 최고위원이죠. 네, 그런데 그리고 당 관계자 그럼 그 아래급 이렇게 나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해당 언론이 처음 쓰기 시작한지 모르지만은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라는 사람이 계속 당 대표를 조지는 조지다는 표준어입니다. 조지는 그런 인터뷰를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그래가지고 조수진 의원한테 그때 공보단장이었으니까 도대체 쿠키뉴스 그때 쿠키뉴스였는데 쿠키뉴스에서는 왜 이렇게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라는 사람이 당 대표를 막 이렇게 조지는 인터뷰를 내보내느냐. 이것 좀 알아봐라. 그리고 핵심 관계자가 맞는지. 왜냐하면 이건 핵심 관계자면 최고위 안에 있는 정도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조수진 의원이 내가 왜 당신 말 듣냐 이래서 이제 싸운 거죠. 예. 아 그게 그거였어요? 생각해보면 조수진 의원이 아니었던가. 핵심 관계자. 그럼 그때 쿠키뉴스에 계속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누군지는 최종적으로 안 밝혀진 겁니까? 그때 뭐 2명의 장 씨가 거론됐었죠. 2명의 장 씨. 네. 한 분은 지금 그분이고 네. 또 한 장 씨는 그때 뭐 장성민 의원이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네. 보도가 좀 잠깐 나온 적이 있었죠. 네. 근데 뭐 확인은 안 됐죠 전혀. 네. 전혀 확인이 안 됐던 부분이고. 네. 근데 왜 그러면 그 초기부터 그렇게 윤핵관은 이준석 대표께 각을 세웠을까요? 그렇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 대표 이준석 체제 하에서는 윤핵관이라고 하는 의원들은 사실 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네, 제가 하는 정치 스타일이라는 게 사실 영남 다선 정치인들이나 이런 중진들의 역할이 상당히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어떻게든 그 선거에서 자기들 영향력 키우려면은 영향 키우는 거 능력을 보여주는 건 두 번째고 우선 이준석 없애야죠, 치워야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예. 근데 그러면 그 매체에 계속 익명 뒤에 숨어서 계속 언론 플레이를 했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면 지금 이야기되는 정도로까지 윤핵관의 지위나 위상이 확고한 상태는 아니었다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다 보고 저는 그러기 위해서 자꾸 자기들 딴에는 이런 건 전 그런데 항상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우리가 윤핵관을 논의한다 하더라도 윤핵관은 그냥 뭐 장제원 의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적응력이 빠른 사람들이에요. 예. 이 그분 같이 이제 어느 지도자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스탠스에 맞게 그 바른정당 갔다가 또 이제 홍준표 대표 지지하다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맞춤형 전술을 구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뭐에 맞췄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윤핵관이 이런 행동을 했는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안 좋아하면은 이 사람들 빚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는 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런 게 뭐냐? 그러면은 경선 때 같을 때 보면은 뒤에서 익명 인터뷰로 당대표 저격하고 이런 거 하는 거를 누군가가 좋아했기 때문에 이걸 계속 한 거죠. 누군가가? 네. 그 누군가가 누군데요? 윤핵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윤석열 후보 눈치를 봤던 거겠죠. 그래요? 네. 그럼 애시 당초부터 윤석열 당시 이제 후보겠죠. 네. 후보가 이준석 대표 보기가 어땠는가를 파악을 하고 언론 플레이를 계속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때 항상 많았던 논란이 뭐냐면은 아니 윤석열 총장이 그때 입당을 안 했으니까 저 입장에서는 입당을 종용해야 됐을 거 아닙니까? 제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제 안철수 그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사례도 있었고. 분명히 제3지대 하자고 꼬시는 사람도 있고 할 텐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에 입당시켜가지고 경선 치르게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였어요. 그래가지고 7월 버스 출발론, 8월 버스 출발론 이런 거 하고 그럼 윤핵관 쪽에서 계속 버스 안 타도 된다 이런 소리 하고 택시 타면 된다 이런 소리 하고 이런 얘기가 오갈 때 저는 그때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당시 그럼 구미에 맞는 말은 뭐였냐면은 본인은 경선 일정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겠죠. 이제 오히려 이제 꽃가마 타는 거. 지금에 이제 많이 보시면 이런 거예요. 나중에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면은 단일화를 통해 가지고 내가 단숨에 당까지 장악하는 시나리오까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겠죠. 아마 그건 윤핵관의 이해관계도 일치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갈수록 분위기가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준석은 갈수록 이제 당 지지율을 올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하는 말을 보면은 버스 떠난다. 계속 압박하고 이러니까 우시 이러면서 이제
패싱 입당한 거죠. 입당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왠지 저 자식 말 들어가지고 하는 거 같긴 싫어 이러니까 이제 한 게 패싱 입당이죠. 근데 그 어느 순간에 윤석열 대통령과 친하다 친하지 않다를 가르는 걸로 집에 초청받아서 찌개가 나왔다 라면이 나왔다 이 얘기가 좀 많이 돈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하셔야죠. 장제원 의원이 감동한 건 라면에 계란 2개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예. 네 맞아요. 라면 2개. 예.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거겠습니까? 라면 먹었다고 구분이 안 되면은 계란 2개까지 넣어줬다. 옛날에 보면 기억나시죠? 친박 위에 진박 위에 찐박 있고 이런 거 예. 그런 거 한 거 아닙니까? 이제 보면은. 아 그러면 나는 다른 윤핵관하고 달라가 되는 겁니까? 니네 중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묘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계란 2개 봤어?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까 제가 윤핵관 4인방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힘이 센 사람은 장제원 의원이 맞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아, 이제? 요즘 많이 안 부딪혀서 모르겠는데요, 이제. 예.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뭔가 지령을 받고 이런 건 아니었을 겁니다. 때에 따라 가지고 시키지 않아도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할 만한 일을 하는 스타일. 이런 게 아니었을까. 그래요. 권성동 의원은 생각보다 할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조언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에서 중간에 내려왔고 네. 당대표 도전을 하려다가 포기했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그 일련의 과정에서 권성동 의원의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정하게 과거보다 멀어졌다. 위상이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저는 권성동 의원이 바른 말을 좀 하는 스타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가처분 시즌에 얼마나 웃긴 얘기를 들었었냐면요. 이제 지난 일이니까 좀 웃으면서 얘기하자면은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자를 테니까 어떻게든 쭉 그 할 테니까 이제 그러면 타협을 하자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아, 가처분 접고 뭐 이렇게 네. 하라. 그래서 그 뭐라고 답한 줄 아세요? 뭐라고요? 거기 있는 사람 중에 그나마 권성동이 제일 정상인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타협이냐고. 아, 그런 제안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 말인즉슨 저는 뭐냐면은 제 핑계를 대고 내부적으로 권성동을 한번 축출해 보려는 시도가 있었다 정도. 그러면 그 제안을 그러니까 넣은 쪽은 또 다른 윤핵관이었습니까? 그거는 뭐 사실 의미 있는 얘기 아니라서 아니 중요한 얘기죠 지금. 나중에 얘기할 수 있을 때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 지금 부정은 안 했으니까 네. 긍정으로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때 거의 그러니까 그거는 애초에 그들이 지금 권성동 의원 상태 보면은 약간 좀 이제 흔히 말로 공중에 붕 떠버린 거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필연이었고 거기에 저를 갖다 붙이려고 했던 시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유의미한 딜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차피 쳐내려고 했는데 그걸 비밀로 가처분 접촉한 거였던 거예요. 아, 그랬다. 네, 그러니까 저는 별로 의미 있는 건 아니었는데 웃겨가지고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렇다. 그 중에 제일 정상인이 권성동 의원이다. 하나 더 여쭤볼 거 있는데요. 과정에서 그 대표를 하실 때 비서실장이 그만둔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혹시 스토리를 좀 여기서 공개해 줄 수 있나요? 어떻게 된 건지? 박성민 의원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박성민 의원은 저와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매우 성실하게 비서실장직을 수행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성민 의원은 굉장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이 중간에 오도 가도 못하게 끼어가지고 아마 고생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누군가가 너 비서실장 던져라고 한 게 아니라 본인이 너무 괴로워서 스스로 그만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아마 주변에서 압력도 있었을 거고요. 근데 꽤 버티다가 제가 사퇴했을 거로 보이고. 그런데 이제 그때 박성민 의원은 어느 정도로까지 이제 좀 진정성 있는 분이냐면 제가 그때 지방에 있었는데 지방에 먼 데 있었는데 저를 찾아와가지고 직접 상황을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좀 물러나게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뭐 저도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다. 뭐 이해한다는 취지로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대통령을 잘 되게 하는 인사가 있고 제 생각에는 계속 망가뜨린 인사가 있고 도망갈 인사가 있고 도망가지 않을 인사가 있다. 제가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건 박성민 의원은 일을 되게 하는 사람이고 도망가지 않을 사람이다. 근데 굳이 비서실장까지 흔들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아니죠.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박성민 의원의 비서실장으로 제가 이제 임명한 거는 원래 박성민 의원은 제가 이제 알고는 지냈지만 큰 교류는 없었어요. 근데 뭐냐면은 박성민 의원이 대통령과
직접 소통이 되는 사이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윤핵관들이 자꾸 이제 이상하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박성민 의원 본인이 직접 옆에서 이제 보시면서 대통령한테 그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음해가 있으면은 그거는 실장님이 다 알아서 정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박성민 의원이랑 제가 이제 한 몇 주 같이 다니다 박성민 의원이 전 한 번 해준 말이 있는 게 뭐냐면은 대표님 이거 보니까 듣던 거랑 다른데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대통령님께도 대표님이 대통령 그 잘못되기만 바라고 있는 이런 사람 아니라고. 근데 저는 그 말이 나왔다는 것도 좀 웃긴 건데 예? 저는 그 전엔 그럼 도대체 어떤 말들을 윤핵관들이 하고 다녔던 거지 이런 생각. 그러면 윤핵관 입장에서는 박성민 당시 비서실장이 대표를 흔드는데 오히려 이제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존재 이렇게 간주가 됐다라는 거네요. 아니죠. 저는 이제 박성민 비서실장이 이제 그만둔다고 했을 때는 최종적 조처였죠. 왜냐하면 그 박성민 의원이 조정자 역할을 많이 하던 거였는데 우리 옛날에 삼국지 같은데 보면은 뭐 순욱한테 이렇게 보면 빈 그릇 보내가지고 너 먹을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박성민 의원을 통한 소통 경로를 끊어버리겠다는 의지죠. 그거는 네, 그 정도로 이제 받아들였죠. 알겠습니다. 이제 선무공신, 호성공신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그 선대위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단순하면 그때 선대위 구도가 이준석, 김종인 쪽과 이른바 윤핵관 쪽 이렇게 대별돼 있었다고 정리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러니까 윤핵관 쪽은 없었어요. 없었다? 없었는데 이제 자기들이 이제 들어오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들어오기 위해서. 네.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원장이 있으면은 말 안 되는 건 다 쳐내거든요. 그런데 말 안 되는 거 이제 하고 싶겠죠 그 사람들은. 예, 원래 선거 때 되면요 이게 큰 틀에서는 미디어 고공전을 치르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한쪽으로는 조직 선거 치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김종인, 이준석은 확실하게 고공전류죠. 미디어를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선거 치르는. 그러니까 돈도 들 리가 없고. 여기는 여러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공전에 능한 사람 몇 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출력 좋은 스피커 몇 명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효율적인 선거 전략을 생각해서 국민의힘은 김종인, 이준석 체제에서 이걸로 전환했던 건데 이렇게 되면 조직하는 사람들이 할 게 없어집니다. 네. 조직이 뭐냐면은 솔직히 불러다가 맨날 임명장 100만 장 찍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김종인, 이준석 체제에서는 제가 굳이 이제 했던 게 뭐냐면 처음에 지시 내렸던 게 뭐냐면은 그게 임명장 하나 찍는 단가가 몇천 원이래요. 그래요? 네, 되게 비싸요. 그 상장 껍데기 같은 거 그거 하나가. 그래서 처음에 상장 껍데기 주문할 때 선거 때마다 이번에 10만 개 주문할까요, 100만 개 주문할까 이거 갖고 이제 당에서 고민하거든요. 억이네요, 그러면 10만 장이면 몇 억대죠. 그러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이제 이번엔 우리 임명장 정치 안 할 거다. 그래서 저희 이제 주문을 많이 안 했어요. 그랬더니 가장 먼저 난리 난 건 뭐냐면 조직하는 그 의원들이죠. 이때 자기 사람들 예를 들어서 조직 한 1,000명 이렇게 꾸려놓고 이 사람들한테 나중에 그 보스 대접 받으면서 이 사람들 나중에 무슨 뭐 공기업 감사라는 내려보내면서 그 주인 노릇하고 이런 게 사실 업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의원들 중에서. 근데 이런 거 안 하니까 이제 되게 화났죠. 처음에. 그래가 나중에 보면 우리 기억나실 겁니다. 이번에 보면은 상장 껍데기 많이 주문 안 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모바일 임명장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프로그래머니까 제가 모바일 임명장이라는 건 솔직히 말하면요. 그 PDF나 PNG 이미지 합성하고 그다음에 그걸 문자로 발송하는 비용만 있거든요. 그러면 원가가 제가 가서 만들어도 제가 봤을 때는 원가가 한 사람당 50원 이내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단가 거의 한 1,000원에 계약을 해버리죠. 근데 오히려 그 이준석이 홍보비 해먹는다 이런 얘기가 돈 적이 있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거죠. 홍보비 해먹으려고 저걸 한다. 근데 이번에 선거에서 저희가 한 선거 비용에서 한 150억 정도 남겼을걸요? 대선 때? 네. 근데 그건 제가 중간까지 하다가 저쪽으로 넘어간 뒤에도 쓸 거 쓰고 나가지고 그렇게 남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비용 고효율 선거를 추구하던 이준석이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래요. 왜냐 선거 때는 이렇게 돈도 좀 쓰고 해야지 이제 사람 모이는데. 말 그대로 그 자체가 마타도가였다. 네. 그러니까 제가 해먹은 돈 1원이라도 있으면 갖고 와보라 하십시오. 네. 자, 근데 궁금한 게 자, 장제원 의원부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다가 그때 아마 아들 문제랑 이게 불거져서 내려놓으면서 백의 종고를 한다고 선언을 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백의 종고를 했었던 겁니까? 모르죠, 뭐. 모른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아니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선대위 나중에 이제 선대위 개편돼 가지고
선대 본부 체계로 간 다음에는 제가 당사에도 못 들어가게 막았는데. 야, 그때 뭐 저기 뭐냐 그 침대 놓고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 하겠다. 당사도 못 쓰게 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가지고 그때 독립부대로 이제 전국 다니면서 흑산도 갔다 오고 뭐 이런 거 하고 있었죠. 예. 근데 그때 그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의 3파 역할을 장제원 의원이 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것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단일화 없이도 이긴다는 상황이 생기는 상황이 되면은 그때까지 이제 선거 이후의 조사에도 그렇지만은 선거 캠페인을 사실상 이준석류의 캠페인으로 주도했다라는 인식이 대중적으로 있으니까 그러면은 사실 윤핵관이 공을 세웠다 할 만한 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급하게 안철수 단일화라는 거를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 분주하게 노력했던 것이고. 아, 맥락이 그렇다. 그렇죠. 김종인, 이준석류 같은 경우는 단일화에 대처하는 방식이 결국 그때 서울시장 때도 그랬지만은 최대한 뒤로 끌고 가면 안철수 후보가 훨씬 다급해진다. 항상 그런 생각으로 이제 전략적으로 임했던 것이고. 오히려 윤핵관 입장에서는 이걸 해놔야지만 나중에 이것 때문에 이겼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전략적인 목표가 있었던 거겠죠. 근데 심평 변호사 같은 경우는 또 단일화 이 부분에서 이제 본인의 역할도 상당히 있었던 것처럼 또 얘기를 하고 그러던데 누가 주인공이었던 거예요? 한 4-5개 채널이 있었어요. 아, 단일화 협상 채널이? 예. 4-5개 채널이 있었던 것이고 뭐 단일화 채널이 하긴 그렇고 자기가 안철수 대표랑 통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4-5 경로 정도 있었어요. 그래요. 그럼 그게 다 가동이 됐던 겁니까? 근데 저는 의미가 없었을 거라 봤거든요. 저도 그중에 한 두 가지 정도 경로에 해당하는 사람 만나봤는데 제가 안자랄 아닙니까? 예. 그 사람들이 말한다 들을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예. 그래요. 예. 그러면 결정적 역할은 장제원 의원이 한 것처럼 보도가 많이 났는데 그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결정적 역할은 지연전술이 한 거죠. 나중에 그가지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그때 이제 다 이제 기억나시겠지만은 그 유세버스 사고도 있었고 여러모로 선거 캠페인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모양새 좋게 접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던 시점이었고 다 내주면 그냥 협상은 되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제 입장에서는 깐깐하게 되는 거 안 되는 거 구분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때 다 내주고 뭐 합당도 받아주고 뭐 최고위원 둘도 받아주고 이런 거 합당 협상 때도 그랬던 것처럼 시간에 쫓기는 건 안철수 대표 측인데 그냥 다 내주고 협상한 겁니다. 이번에 어디 협상과 비교되죠. 네, 그런데 그냥 시간에 쫓겨가지고 다 내준 겁니다, 그냥. 네, 그래 그런 거니까 저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파급 효과 때문에 나중에 국민의당과 합당 과정에서도 최고위원 2명 추천을 했더니 국민의당 몫으로 정점식 의원이 추천되고 이런 코미디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협상을 왜 하는지 몰랐는데 그때는 윤핵관 입장에서 선거 승리의 공이 이준석 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근데 그거는요 선거 전략상 굉장히 위험했던 게 뭐냐면요. 잘 기억해 보시면요. 그때 저희가 캠페인 그때 마지막 며칠 앞두고 단일화한 거잖아요. 선거 캠페인 내내 해왔던 전략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저희가 지지층 중에서 20대, 30대 남성이라는 쪽에 지지층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확고한 우위를 갖고 있었는데 거기서 문제 뭐였냐면은 20대 여성들 입장에서는 그 윤석열, 이재명 둘에 대한 비토가 다 셌어요. 예. 한쪽은 좀 스타일이 안 맞고 한쪽은 뭐 욕설 파장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상당한 지지율을 안철수 후보가 붙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안철수라는 후보가 지워지면서 그 약간 애매했던 표들이 어디로 쏠리냐의 문제였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근데 막판에 그래가지고 그 표가 싹 이재명 후보한테 쏠려버립니다. 사실 누가 더 실려야 이제 약간 경쟁이 돼가지고. 근데 이건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원래 20대 여성은 그때 이제 두 후보는 싫었지만은 그래도 국민의힘은 전통으로 싫어했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양자고 들어가니까 그쪽 싹 쏠려버린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선거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판단이라면은 당연히 그런 후보군까지 고려하면서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 전에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저희가 마지막까지 측정했을 때 한 7% 정도 격차가 나왔었어요. 아, 이재명 후보하고. 예. 그런데 그거를 갑자기 탁 풀어버리니까 그 쏠림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럼 오히려 단일화가 0.73% 차이라고 하는 것을 이끈 결정적 계기였다. 그게 저희가 가진 수치적인 상황에서의 분석이었고 여의도 연구원에서도 그렇게 보고를 했었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선거 막판에 한 7% 차로 이길 거다 이렇게 했던 거는 그 분석이 마지막 여의도 연구원 조사에서는요. 거의 저희도 2% 3% 차이가 나왔었어요. 그 단일화 헌후에.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 조치인지도 모르고 윤핵관은 그냥 일을 터뜨려 버린 거예요. 그냥 이준석한테 공의가면 안 된다. 선무 공식 1등이 되면 안 된다. 그 정도 생각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은 왜냐하면 그때 저는 그거 보고 이거 어떡하지? 왜냐하면 그때 호남에서 가장 반응이 있었던 게 뭐냐면요.
호남에서 그때 안철수 후보에 대한 비토가 되게 셌어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뭘 했냐면요. 전주에 가가지고 바른정당이랑 합당한 거 후회한다 뭐 이러면서 또 호남에 대한 구애를 하는 말들 막 했었거든요. 예. 그런 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며칠 한 3, 4일 뒤에 갑자기 틀어가지고 윤석열 후보랑 단일화한다고 하니까 호남에서 저 사람은 도대체 말이 며칠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냐 이래가지고 굉장히 비토가 세져가지고 그거 손해를 좀 봤습니다 저희가. 권성동 의원은 무슨 역할을 했던 거예요? 선거 내내요? 네. 사무총장 했죠. 사무총장. 네. 아니 이면에서 권성동 의원이 오히려 굉장히 조정자 역할을 많이 했죠. 오히려? 네. 권성동 의원은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했다고 좀 보고. 근데 이제 권성동 의원의 가장 이제 큰 문제 뭐냐면은 이 김무성 대표랑 같이 정치했던 분들이 보통 굉장히 그 통 큰 리더십형을 많이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권성동 의원이 뭐 여야 통틀어서 굉장히 인간관계도 좋고 굉장히 그런 상황인데, 근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그 할 말은 또 하거든요. 예, 할 말 하는데 그게 이제 넘어서지 못했던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예, 불편한 소리도 좀 할 줄 아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만 더,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잘린 거죠? 그 선대위 해체 발언 하시기 전에 이제 그 전에 저랑 이제 얘기를 좀 하셨어요. 예, 이대로 가가지고는 후보가 도저히 선거 못 이길 것 같다. 저희는 공감대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래서 어르신한테 그랬죠. 장관님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 나 못해. 네, 그거 하셔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알았어 할게 이러고 하셨는데 여기서 약간 예상하지 못했던 거는 그 장관 김종인 위원장이 그 선대위 해체 선언하신 다음에 이제 윤핵관 쪽이 이렇게 했던 거죠. 선대위가 해체됐으면 선대위원장도 잘린 거 아니야? 이렇게 그 논리는 생각 못했던 거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랑 제가 생각했던 거는 선대위 해체하면은 선대위원장이 다시 선대위를 구성한다 했는데. 그때 생각이 그런 거였다. 그렇죠. 근데 선대위를 없애버리고 본부장 체제로 가는 식으로 한다라는 식으로 한 게 예상 밖이었죠. 그 누구 아이디어였던 거예요, 그러면? 글쎄요. 그때 선대 본부장인데 권영세 의원이 됐으니까 그 정도의 머리가 돌아갈 사람은 권영세 의원 정도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추측인데 사실 뭐 모르죠 누가 있을지. 근데 언론 이런 거 보면 이제 비대위원장 시절에 장제원 의원이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각을 엄청나게 세워가지고 둘이 사이가 안 좋다. 네. 그래서 이제 장제원 의원이 이제 그 치고 나온 거 아니야 이런 그 분석 내지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까? 글쎄요. 장제원 의원이 그런 정도의 그 순발력을 발휘하셨다면은 저는 뭐 칭찬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김종인 위원장의 그런 걸 도저히 못 받아들였던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이렇게 저희 김종인 이준석류가 하는 선거라는 거는 고성능 고효율의 말로 쌓는 정치 선거 전략이거든요. 네. 그걸로 이제 기사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사실 선거하는 전략인데 이거에 있어서 받아들이는 역치가 낮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이제 문제였던 것들을 보면 이런 거잖아요. 후보는 시키는 대로 연기만 해라. 제가 지금 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그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상황 속에서는 예를 들어 극적인 충격요법 같은 게 좀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본인이 거기서 이제 약간 재정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발언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하나 본인을 돌아볼. 그러니까 조금만 뒤집어 생각하면요. 그걸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요. 저나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요. 선거에 대한 집착이 센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겨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럼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거지 지기 위해서 선택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나를 지게 만들어서 뭐 득을 보려고 하나 이런 건 같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선대위원장과 어떤 당대표가 선거 지는 방향으로 뭔가를 한번 판을 휘저으려고 하겠어요. 근데 그런 거 자체를 애초에 오해하는 것 자체가 좀 웃긴 거거든요. 아니 그런 인식을 깔고 있었다면 애당초 김종인 위원장을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올 때부터 이렇게 전폭적으로 신뢰는 안 했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선거의 전면에 등장해가지고 잘하실 때와 못하실 때의 차이가 명확합니다. 어떻게요? 잘하실 때는 사실상 이제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김종인 위원장에게 사실상 정권을 맡겼을 때처럼
상당한 권한과 힘을 부여하고 나중에도 개입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굉장히 성과가 납니다. 근데 우리가 잘 보시면 황교안 대표 때도 황교안 대표가 공천 다 해놓고 나중에 선대위원장으로 김종인 위원장 모신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상 이제 앞에 그 뛰는 역할만 해라 이런 건데 그때는 성과가 안 났습니다. 오히려 이제 갈등 요인만 커진다. 아, 그렇죠.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거를 이제 역할을 많이 주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근데 그때가 아마 1월 3일인가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때 하루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제 일정을 중단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 일정 중단하고 뭐 했는지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모르겠어요. 그때는 진짜. 네. 네. 근데 뭐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그때 선거 캠페인에서 빠지면서부터 사실 이제 윤석열 정부의 우향우는 가속화됐다. 아, 오히려 그때부터라고 보세요? 그렇죠. 사실 우향우는 많이 가속화됐다. 왜냐면 그때부터 이제 보시면은 그 달파 멸콩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닐 겁니다. 네. 저는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그거 좋아하는 분들끼리 우가우가 하는 데는 도움됐을 거라 보거든요. 자기들끼리. 근데 그거로 표가 확장됐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달파 멸콩 때문에. 네. 하나 또 여쭤볼 게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 네. 허위 이력 경력과 관련해서. 네. 이게 어떤 논의 과정을 되게 흔쾌하게 기자회견이 결정이 된 건지 누가 밀어붙인 건지 이런 게 궁금한 건데 좀 밝혀줄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개사과 때 한번 이제 개사과 유명한 일부 인사들이 좀 입 바른 소리 했다가 밀려난 경향이 있고요. 아, 윤석열 대통령한테 어떤 경로든지 간에 이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합니다라고 했다가 예, 그래서 이제 좀 곤란했던 경우가 있고 결국은 그 얘기는 개사과의 주인공은 김건희였었던 얘기죠. 라고 누구는 믿고 있겠죠. 예. 그리고 네.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누구가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강하게 그래가기 때문에 특히 그런 비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네, 특히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도 그거는 어떤 타이밍에 나온 건지 약간 의외입니다. 오히려 기억나는 건 뭐냐면은 제가 이런 거예요. 우리 당 의원 중에서 교수 이력을 가지신 분들 다 모아가지고 이거 자기들이 교수인데 이거는 대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기자회견을 하도록 시킨 적이 있었어요. 네, 제가 그래서 의원들 한 분 한 분한테 얘기해가지고 제발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누가 시켜도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네, 이런 거 했다가 의원님들이 바보 된다 학계에서 그리고 이건 차라리 조용히 있고 국민들의 판단을 받을 문제지 이걸 지금 여기 가서 당신들이 교수했던 사람이라 해가지고 이거는 문제 안 된다라고 기자회견 해봤자 그 흐르는 물에 무슨 돌 하나 던지는 격이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했죠. 그러면 그 누군가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받아들이기보다는 잘려나갈 가능성이 더 높은 분위기였다면 아무도 얘기 못하고 오히려 누군가 기획해가지고 옹호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고. 아, 옹호 기자회견을 아까 제가 말한 그거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교수 출신 의원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건데 또 약간 당황스러웠던 게 그 교수님들 중에 보면은 또 이게 정교수 하신 분보다 겸임 교수 이런 분들이 또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건 모양새도 안 살고 이거 왜 이런 거 하는 거냐. 그러면 이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본인의 판단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결단은 본인이 내렸겠죠. 물론 최종 결단이 그렇겠죠. 어떻게 그거를 끌고 갑니까, 그걸 누가. 근데 그렇게 하기로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우리 이준석 대표는? 그건 차라리 낫다 그거는. 의외라는 생각 혹시 하셨어요? 저는 제가 언론에 나가서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사람을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이렇게 했을 때 다 그 사람한테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이미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접 이야기하고 얘기했을 때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 중에서 많이 타박받는 거는 사진 찍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면대면으로 얘기했을 때 확실히 비즈니스를 해보신 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 기자회견 끝난 다음에 팬클럽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말이 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차라리 어떤 예전에 유경수 여사가 소록도 가지고 봉사하신 것처럼 그렇게 좀 여유 있는 관점에서 좀 일을 바라보시면은 이게 나을 텐데 지금은 그 사진 계속 이제 화려하게 찍히는 거 그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약간 좀 컨셉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부각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런 컨셉을 잡았을까요, 근데? 조급한 거죠.
조급하다? 네. 뭐 쫓기는 게 뭐가 있는데요? 뭐 제가 하나요 그거를. 그래요? 제가 봐도 조급할 이유는 없는데 조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아니요 조급하다라고 해서 뭔가 목표가 설정됐을 때 나오는 행태인데, 그죠? 그러니까요. 글쎄요.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옛날에 보면 이제 그 클린턴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영분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이나 미셸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뭔가 테마를 가지고 한 가지에서 대해서만 몰두해가지고 그렇죠. 성과를 내고 이렇게 하는 역할이었거든요. 영분이 특히 왜 이거에 관심이 많다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보통 두 가지. 부통령이나 아니면 영부인에게 그런 특임을 줘가지고 예를 들어 질병과 싸우는 일 아니면 인권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게 하거든요. 저는 차라리 김건희 여사가 한 가지만 해가지고 집중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뭐 동물권 이런 정도는 아니었으면 좋겠고, 예, 동물권 같은 경우도 뭐 요즘 그 동물을 기르시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반려동물 키우시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광범위한 주제라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더 사람에 관련된 주제로 해보는 건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이제 그 이준석 대표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까 뭐 권성동 의원은 그때 가끔 바른 말을 한다. 뭔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했던 걸 다 종합을 해보면 결국은 윤핵관의 존재와 그들의 활동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느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본질적인 문제 아닙니까? 저는 이런 거죠. 결국에는 그 국민의힘이라는 자원풀이 좁다면 좁지만 넓어요. 또 보면은 그렇죠. 거기서 어떻게 진용을 꾸리느냐의 문제였을 텐데 지금은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 2년 차에 들어서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MB계 중에서도 약간 멀어졌던 MB계 정도 아니면 주니어 MB계 정도? 예. 요 정도가 이제 장악한 상황이다라고 사람들이 보는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사실 MB계에서 주니어 MB계였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분들이 MB 정부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빛을 보던 분이 아니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 윤핵관으로 착 달라붙은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고 그분들이 사실 국가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가 있죠. 사실 친박과 친일을 가리지 않고 일군을 모아서 정치를 한다 그러면은 보수의 인재풀이 결코 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저는 대통령의 용인술이라는 게 가볍진 않다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어쨌든 검찰총장까지 조직을 맡아보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다만 지금 목표를 뭐로 설정하고 계신가의 문제라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제를 살리겠다, 국가를 잘 경영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항상 당에서 본인이 자신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 자신 없음의 발로다. 그러니까 김종인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이준석도 나를 지게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언제나 모든 사람들은 당에서 나를 얕잡고 업수 여기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요걸 어떻게 뭐라고 할까요? 철권 통치해야 될까? 요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불안감이.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여의도 정치 생활을 좀 한 다음에 대통령이 됐다면 그 사이에 어떤 여의도의 인맥이라든지 지지 기반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당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 거고 오히려 그게 포용력을 더 키울 수 있는데 정반대였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이 나온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기기 위한 그 전술적인 행동이라는 것들도 전부 다 본인한테는 적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하철 인사 좀 하십시오라고 했던 거는 제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루를 알차게 씁시다 이런 얘기였던 것이고 이런 것이고 다 이런 게 뒤에 있는데 뭐냐면 사실 어느 정도 고수들끼리는 미주알고주알 얘기 안 하거든요. 보면은 이거 좀 합시다 그러면 하면 되는 거지 다들 서로. 그리고 거꾸로 저한테도 그런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누가 같이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이거 좀 합시다 그러면은 그냥 나를 위해서 하는 생각이겠거니 하면서 그냥 저는 그냥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서 꼭 하나씩 꼽히셔가지고 나를 왜 굳이 이렇게 하게 만들지? 이 녀석이 다른 꿈을 꾸고 있나? 이러기 시작하면 머리 아픈 거거든요. 그러면 그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봐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바른 말을 하거나 뭔가 좀 고언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저도 그 기분이 약간 이게 했던 게 뭐냐면 제가 그렇게 이제 대선 때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막 했던 거는 그 전까지 검찰 조직에서 대통령을 만나봤던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굉장히 통이 크고 그러니까 격이 없이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분이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럼 저도 이제 제가 사실은 대통령한테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선거 시작하기 전에 지금부터 선거 끝날 때까지 저희 둘 간에 엄청난 이간질이 많을 거고 곡해서 전달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 저는 그 후보께 전혀 그 어떤 의심도 하지 않을 테니까 거꾸로도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했거든요. 그게 어디서 한 말이냐면 제가 그 후보 11월 7일인가 됐을 거예요. 2021년에 그 다음날 홍대에서 그 경의선 숲길에서 어떤 그 음식점에서 저랑 앉아 독대하면서 언론도 찍고 있었을 때 그때 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중간에 음해하려고 해도 저는 안 믿을 테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저하고 직접 얘기하시라. 근데 그게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관련해서 대표에서 지난 시간에 잠깐 천공을 물어본 적이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경선 토론 과정에서 유승민 당시 후보가 이제 천공을 안 하냐고 물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그때 언론 보도 보면 끝나고가 하는데 윤석열 후보가 다가와서 좀 뭐 천공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항의했다는 보도도 있었잖아요. 네. 그럼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뒤에 어떤 장면이 연출되는지가 궁금한데 혹시 좀 밝혀줄 수 있습니까? 그건 저도 안 가봐서 몰라요. 그래요? 네, 제가 이제 KBS 토론이랑 몇 군데 3번쯤 갔는데 갈 때마다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선관위 쪽에서 네, 편향성 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 왜냐하면 가면은 다 후보들 있는 방 한 번씩 방문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할 때만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날 안 갔어요. 그 천공 시비가 있었던 날은. 그날은. 네, 그게 MBC 아니었던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거. MBC였던 것 같은데. 주관이 어디였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MBC였던 것 같은데 천공 그 시비 있었나 저도 이제 깜짝 못 놀랐는 게 천공에 대해서 얘기했더니면은 천공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답하셨다는 보도를 보고는 천공을 그냥 오다 가다 만난 사이가 아니라 되게 잘 아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답변 하나하나가 참 이게 위험하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대선 직후에 또 지방선거가 있었고 네. 경기지사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한다고 할 때 그 인수위 대변인을 하고 있던 김은혜 대변인이 이제 급 출마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출마시킨 거 아니냐는 그때 분석이 많이 있었고. 근데 결국은 그러면 당시 윤석열 당선인이 유승민 전 의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 측에서 분노하는 건 그거죠.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분명히 이제 본인이 출마 결심을 이제 대통령 그 당시 그 당선인에게 전달했고 그때 뭐 덕담까지 이제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출마한 다음에 갑자기 이제 김은혜 의원이 또 튀어나오니까 혹시 그게 천공 아십니까? 에서부터 비롯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천공보다는 제 생각에 항문침일 것 같은데. 네, 그거 많은 분들이 잊고 있지만 그게 있었죠. 예. 그게 더 컸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어떤 거기서 뭔가 어떤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감정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그거 외에는 다른 교류가 없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뭐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그런 거는 단발성 일화에 불과하고 결국에는 보수 진영에서 제가 예전에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는 비유했던 것처럼. 보수 진영에서 이제 세계관을 어떻게 형성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보수에서 살짝 상태 안 좋으신 분들이 갖는 세계관이 뭐냐면은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던 김종인, 이준석, 유승민, 김무성은 항상 모여가지고 역적 모의하고 있다 이거거든요. 네. 근데 적어도 이 넷이 모이는 경우도 없어요. 네. 이 넷 중에 둘이 모이는 경우도 드물거든요. 저랑 김종인 위원장 정도만 가끔 만나지. 그런데 이 세계관을 믿기 시작하면 다 그렇게 보입니다. 다 짝짝꿍이다. 네, 이준석이 무슨 말 하든지 아니면 김종인이 무슨 말 하든지 다 대통령을 바지 만들고 내각제로 가가지고 세상을 장악하려는 시도다라고 가버리거든요. 김종인, 이준석, 유승민 이 세 사람을 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는 일관됐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항상 일관된 게 뭐냐면 나를 무너뜨리고 내각제 가려고 한다. 이 세계관이 그러니까 이게 뿌리 깊은 게 뭐냐면 이게 왜 생긴 거냐면 실제 이 사람들이 어떤 그런 생각 갖고 있어가 아니라 유튜버들이 계속 만들어요. 유튜버들이 그러니까 보수에 있는 어르신들이 들으면 그냥 싫어할 단어를 계속 조합하는 거예요. 뭐 내각제, 뭐 대통령을 바지 만들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엔 그거에 사람 이름까지 붙이는 거죠. 네? 거기 그래서 김종인, 이준석, 유승민 붙이고 김무성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제가 근데 단언코 얘기 드린 건 김종인 위원장은 내각제에 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유승민 의원은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안 다니신 분이에요. 예? 지금까지 계속 대선에 출마하시고 그런데 이분이 무슨 내각제론자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데 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실에 윤핵관들이 많은 사람들을 집어넣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까? 맞죠. 뭐 제가 넣은 사람 없으니까. 그때 2명인가 2명 빼고 없다고 했잖아요. 2명도 한 분은 사진 찍는 분이고 한 분은 그 YS 손자인데. 예.
근데 나중에 또 한꺼번에 확 정리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대통령실에서. 그때 이제 보면은 이제 그냥 전해 듣는 말로는 뭐 여러 가지 정보가 유출되었고 그러니까 그걸 특정 윤핵관이 집어넣은 사람들이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때 그러면 뭔가를 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근데 그 특정 윤핵관이라는 사람은 건재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번에 그런데 원내대표 선거에서 그 특정 윤핵관이 믿은 사람이 안 됐다는 얘기가 있죠. 아 그런가요? 네. 그렇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이걸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30분이네. 윤핵관은 네. 또한 김핵관이기도 한 겁니까? 아니요 전혀. 김건희 여사 핵심 관계자는 아닙니까? 저는 김건희 여사가 그 윤핵관과 직접 소통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거는 아닐 겁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이 결국은 또 김건희 여사와의 거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다. 아 저는 근데 뭐 시중에 풍문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적어도 김건희 여사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의심 레이더에서 벗어나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네, 자기 부인이 자기 잘못되게 하는 일을 조언할 거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캐주얼한 상의를 할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윤핵관과 직접 소통하는 상황은 없다. 그렇게 보세요. 그거는 어떤 다른 의미로서의 국정 농단 문제입니다. 그거는 만약에 그 영부인이 직접 윤핵관과 소통한다 그러면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저는 확실합니다. 그거는. 지금의 윤핵관의 위상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어려울 겁니다. 선거가 안 좋잖아요. 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질 거다. 아니요, 이런 거잖아요. 결국 총선 분위기가 계속 안 좋으면은 결국에는 뭐 누구를 잡는 것으로 공천의 분위기를 잡느냐가 시작될 거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 가가지고 1년 뒤에 아니면 한 8개월 뒤에 공천 분위기 가서도 거기서 그 내부 총질한 당 대표 때문에 이러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건 그쯤 되면 이제 사람들이 저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준석 탓은 못할 테고 또 다른 희생양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가장 이제 치기 좋은 게 윤핵관이죠. 그렇게 전망하시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오늘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를 기약을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였고요. 저도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